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씩씩하게 잘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저는 항상 씩씩한 아빠이자 든든한 아빠의 역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건 바로 엄마 없는 빈자리와 서러움을 우리 아이들이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엄마를 일찍 잃게 되면서 또래 애들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겪은 우리 아이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아빠로서 미안하기도 해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며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한 아내를 잃게 된 슬픔을 우리 아이들을 보내면서 달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지금도 다시 보고 싶은데요. 우리 아내를 추억하는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 당시 저나 아내나 소개팅을 한창 하던 나이였기에 주변에서 누가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 한 번씩 나가서 만나 차 한 잔 마시고 하는 그런 창창한 때였죠. 저희 역시 남들처럼 서로 소개팅에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뒤로 연락을 오가며 몇 번 만나다가 연애를 하게 된 커플이었죠. 결혼을 하기까진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서로 결혼할 때 맞아야 하는 조건들이 잘 맞았고 저나 아내나 직업도 준수하고 성격이나 성향이 다 잘 어울렸기에 큰 어려움 없이 서로의 양가에 인사드리고 상견례까지 마치곤 결혼을 했죠. 다만 아내의 집안 사정이 좀 특별했습니다. 장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신 상황이었어요. 저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돌아가신 뒤였기에 장인어른과 아내, 처제 이렇게 셋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족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부모 가정이 흠이 되는 시대도 아니고 저나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에 그게 결혼에 대한 걸림돌이 되진 않았죠. 근데 아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어요. 아내는 어느 날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실은 나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내 이야기 듣고 오빠 충격 받지 마. 저는 무슨 이야기길래 이렇게까지 뜸을 들이는 걸까 싶었는데 막상 아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나니 정말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 어린 시절부터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마다 장인어른이 장모님을 많이 때리고 무시하고 했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장모님이 겪은 시집살이가 무척이나 심했다고 했어요. 아내 표현으로는 자신의 할머니가 자신의 엄마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툭하면 욕하고 또 툭하면 힘들게 해서 그 강도가 너무 센 나머지 그걸 버티지 못했던 장모님이 결국엔 아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때에 스스로 삶을 끝내버렸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내가 그런 아픔이 있는지도 모르게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고 저도 그 밝은 모습이 예뻐서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그저 투명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이런 크나큰 아픔이 있는지 정말 몰랐었어요. 아내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우는데 제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뵙지 못했지만 아내에게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얼마나 장모님이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까지 하셨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 안타깝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보여준 장모님의 사진을 보면서 장모님이 비록 혼주석에 못 앉으시지만 한없이 인자해 보이시는 그 사진에 대고 저는 아내는 장모님과 달리 끝까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 장인이란 인간은 아내한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쓸모없는 놈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설마 사람이 그랬을까 싶더군요. 근데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장인은 말 그대로 자신의 딸들을 한없이 못 살게 만드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정말로 망나니도 그런 망나니가 따로 없었어요. 결혼 전에 아내에게 듣기로는 툭하면 사채업자처럼 아내에게 돈을 맡겨놓은 듯 찾아와서는
돈 달라고 행패를 부려댔는데 그건 아내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처제한테도 똑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나 지금 지갑에 돈 없으니까 지갑에 돈 좀 채워. 너네 아빠가 돈이 떨어지기 전에 좀 알아서 채우면 안 되냐? 하여간에 빠져선. 나 이번에 차 좀 바꾸고 싶은데 이 차가 오래돼서 그런지 내가 가오가 안 살아.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이제 좋은 차 좀 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차 좀 바꿔줘봐. 장인어른은 이렇게 말을 하고는 아내를 억지로 끌고 가서 중고시장으로 가 구급차를 결제하게 하고 처제한테도 툭하면 찾아가서 돈을 뜯어냈는데 정기적으로는 80만 원씩을 매달 가지고 가고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상황을 들으면서 왜 아내나 처제가 본인들 아빠한테 시달리는 걸 힘들어하면서도 계속해서 끌려다녔던 건지 답답했습니다. 근데 아내나 처제가 그렇게 끌려다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트라우마 때문이었죠. 아내는 어릴 때부터 장모님이 장인어른에게 많이 시달리고 욕 듣고 많이 맞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기에 본인이 자신의 아빠의 요구를 거부하고 거절해버리면 또 자신의 엄마처럼 그렇게 맞으면 어쩌나, 고통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처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거절을 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이 모든 걸 다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이 굴레를 내가 끊어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첫 상견례를 가지게 되었죠. 상견례장에서 만난 장인의 모습은 정말이지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상견례장에서부터 정말 희한한 행동을 눈에 띄게 하더라고요. 저희는 상견례장을 장인이 잘 아는 지인분의 소고기집에서 했는데 그곳에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벼랑간 지인분이 나타나자 막 오버액션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내 사위 될 놈이야. 어때? 잘생겼지? 아유, 그러네. 훤칠하네. 우리 사위 능력도 좋아. 직업도 얼마나 좋다고. 어머나, 그럼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용돈도 두둑이 줘야겠네. 어이 아저씨, 봉 잡았네, 봉 잡았어. 그럼 우리 사위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데 용돈쯤이 알아서 턱턱 주겠지. 거기다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첫째 딸 데리고 가는 건데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줘야지. 장인은 눈앞에 사돈이 있는 것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건지 당사자와 사돈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렸고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그 소고기집 사장 아주머니도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바로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그 자리를 망치지 않는 것이 중요했기에 예의를 끝까지 다하려고 했어요. 자네, 우리 큰딸이 나한테 그동안 도움을 많이 줬어. 내가 큰딸 없으면 못 사는 수준이야. 그래서 사실은 내가 우리 딸을 결혼시키는 것도 많이 망설였네. 내가 옆에 끼고 살아야지만 계속 도움을 받고 살 수 있을 테니 말이야. 근데 그래도 얘도 시집은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네. 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 보내주고 보험금이나 차 기름값 추가로 30만 원씩 해서 딱 130만 원씩만 나한테 보내게. 자네 능력 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찼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아내한테 받아먹는 걸 당연시했으면 저한테까지 이런 뻔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상황이었기에 그 조건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안 되겠습니다, 아버님. 자식들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하면 아버지로서 딸들이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세요? 행복하게 가정을 잘 꾸려서 살면 되는 거지. 왜 돈을 요구하세요? 제가 아버님 딸 데려가는 게 아버님께 돈 드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키웠으니까 그 정도 보답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아버님,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버님 근 10년 동안 일해 본 적이 거의 없으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딸들한테 의지하실 건가요? 뭐야? 너 지금 감히 날 가르치려고 들어? 너 미쳤어? 너 내 딸이랑 결혼하기 싫어? 결혼이요? 결혼은 저하고 아버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아내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한 번씩 보고 가끔씩 아버님 생신 때라도 얼굴 보고 싶으시면 더 이상 여기에서 추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돈 요구 그렇게 당연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처제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딸들한테 뜯어내고 빌부터 먹고 살았으면 됐다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제가 당당하게 말하니 장인의 얼굴이 홍당무가 될 만큼 빨개져서는 흥분을 가라앉히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야, 나 이 결혼 못 시켜. 야, 너 결혼하지 마. 아빠 명령이니까. 너 결혼하기만 해봐. 아주 혼날 줄 알아. 저는 장인의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기가 찼습니다. 당시 아내가 29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딴 말을 짓거리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거기에서도 아내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결혼식 오실 필요 없으세요. 저는 이 결혼 할 거고 장인 없는 채로 살 거고 만약 결혼하고서도 아버님이 똑같이 굴면 제 와이프도 앞으로는 아빠 없이 살 각오하고서 지금 이 결혼 강행한다고 미리 저랑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신 찾아뵐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결혼식도 오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뭐야? 야, 너 이놈의 자식. 너 쟤 따라가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알았어? 장인어른은 협박적으로 아내에게 거의 달려들듯이 화를 내면서 말을 했지만 아내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장인을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제 손을 더 꽉 잡고는 그 식당을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보면서 당황해하고 있는 저희 부모님과 이 모든 상황을 울면서 지켜보고 있던 처제까지 다 데리고 나오면서 말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이 소고기 값까진 내겠습니다. 큰딸을 저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보답으로 이건 제가 살 테니까 마음껏 드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다신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시고요. 제가 이 말을 하고 남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니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장인은 끝까지 연락을 하면서 결혼 날짜가 언제인지, 결혼식장은 어디인지 끊임없이 물어봤지만 저희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뒤로 결혼은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는 마무리를 지었어요. 어차피 아내 쪽도 참석할 사람이 처제밖에 없었기에 저희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인들 참석을 다 포기하고 가족들끼리만 소소하게 식을 올리는 것으로 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가여운 우리 아내를 다 이해해주고 품어주기 위해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잘하고 그 후로는 거의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희의 신혼은 보통의 신혼부부들처럼 행복했어요. 사실 우리 아내는 많이 착한 사람이라서 저랑 싸울 일도 거의 없었죠. 보통은 신혼 때 많이 싸운다는데 아내와 저는 거의 싸우질 않았어요. 게다가 저한테 있는 2명의 누나들하고도 아주 잘 지냈죠. 늘 형님 형님 하면서 아내는 우리 누나들을 잘 따랐고 누나들도 아내의 사연을 다 들었기에 친동생처럼 생각하면서 잘해줬어요. 그 덕분에 아내는 늘 결혼 생활 내내 행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여보, 나 진짜 이제서야 가족이 뭔지 알아가는 것 같아. 원래 가족은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거잖아. 이렇게 행복한 게 가족이었는데 정말 그동안 이걸 모르고 산 세월이 너무 아까워. 나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 당신도 우리 시부모님들도 거기다 우리 형님들까지 진짜 다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 나 너무 행복해 진짜로. 날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연한 거지.
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해. 매일매일이 얼마나 행복한데. 앞으로는 당신도 처제도 더 행복해지자. 알았지? 저희는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에게 행복이 되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4살 터울이 나는 아들들도 2명이나 낳았죠. 그러면서 아내는 거의 안정을 다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장인한테는 그때까지도 어디에서 사는지 말도 안 했고, 처제도 이사를 가면서 아예 장인과는 인연을 끊고 살고 있었어요. 이것도 저희 집안에서 누나들과 저희 부모님들까지 다 합세를 해서 처제까지 돌봐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처제도 늘 우리한테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형부, 진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언니도 모자라서 나까지 신경 써주고 돌봐줘서 고마워요. 나 아마 형부네 가족 없었으면 평생을 아빠 같은 사람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형부를 만나서 제 생각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형부처럼 좋은 사람 만나게 돼서 이제 결혼하려고 해요. 처제는 늘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급기야는 결혼할 사람을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한테 제일 먼저 소개하면서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처제의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기에 그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제의 결혼식 때는 저희 부모님과 누나들, 매형들의 조카들까지 모두가 다 총출동해서 처제의 결혼식장을 채워주었어요. 특별히 저희 부모님은 혼주석에 앉아서 처제의 결혼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할 때는 그때 사정상 가족들끼리 조촐하고 조용하게 할 수밖에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처제만큼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가를 받으며 화려하게 결혼했으면 했기에 저는 제 지인들까지도 다 총출동시켜서 성대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결혼식을 통해서 처제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고 처제는 충분히 행복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진행하도록 한 거였죠. 덕분에 모두가 다 행복한 결혼식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하고 즐거운 날을 보내고 있는데 큰애가 6살 정도 되던 해부터 조금씩 아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에는 갑자기 시름시름 앓고 또 어떤 날에는 천장을 보면서 헛소리를 하는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밥을 아예 안 먹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미친 듯이 폭식을 하는 등 좀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특히나 헛소리를 할 때는 야, 너 왜 나타났어? 왜 또 왔어? 저리 가. 저리 가버리라고. 라는 식으로 말을 하거나 좀 소름 끼치고 이해 안 되는 헛소리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흔들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도 바로 정신을 못 차리고 한참 멍 때리길 일쑤였어요. 여보, 당신 왜 그래?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해? 혼자서 막 중얼거리기도 하고 왜 그러는 거야? 모르겠어, 나도. 그냥 좀 내가 심신이 좀 약해졌나? 자꾸만 멍해지고 그러네. 미안해, 여보. 저는 아내가 몸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이상해져서 여기저기 병원도 데리고 갔지만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만 나올 뿐이었어요. 저도 아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병원에서도 별다른 대책을 내주지 못했기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급기야 나중에는 거의 성격 파탄자처럼 막 갑자기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빈도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물론이고 애들한테도 함부로 하는 행동과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툭하면 혼자서 중얼거리기 일수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점점 근심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 사이 아내와 싸우는 날은 점점 더 많아졌고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도 아이들도 아내가 무서워질 때가 많아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느 때는 정신을 차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일상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애들도 저도 아내도 지쳐가고 있을 무렵 갑자기 아내가 말도 없이 행적을 감추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한테 일말의 말도 없이 갑자기 짐을 싸고 나간 흔적만 보이다가 연락까지 싹 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처음엔 화가 났다가 나중엔 걱정이 되었다가 반복하면서 연락을 계속했는데 끝내 받질 않더니 결국 갑자기 떠났다가 갑자기 들어온 아내는 저에게 끝내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아니 여보,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말도 없이 훌쩍 어딜 갔다 오더니 내내 걱정했던 사람한테 지금 겨우 한다는 게 이혼 통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이혼하면 애들은 어쩌고? 아니, 내가 이혼하고 싶은데 그럼 어떡해? 애들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당신도 이제 다 필요 없어. 다 지겨워. 그냥 헤어져. 여보,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도대체 우리가 왜 이혼을 해야 되는데? 당신 요즘 좀 정신적으로 힘든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거 같이 극복하면 되지. 내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줄게. 나 당신이랑 못 헤어져. 당신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데. 당신도 나 아직 사랑하면서 왜 그래? 아니, 나 이제 당신 안 사랑해. 이제 싫어. 다 지긋지긋하다고. 나 더 이상 잡지 마. 여기에서 한 번만 더 나 잡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내를 붙잡고 애원하는 저에게 아내는 너무나 잔인하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저희는 한 달 내내 이혼을 한 해 만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끝내는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끝까지 아내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지만 아내의 마지막 말 하나 때문에 저는 아내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바로 아내의 충격적인 고백 때문이었죠. 당신, 내가 진짜 이 말만큼은 안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당신이 고집 피우니까 말할게. 나 사실은 남자 생겼어. 그래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나 그 사람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나 잠깐 집 나가 있는 동안에도 그 사람이랑 내내 같이 살았어. 그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나랑 좀 헤어져줘. 내가 애들도 다 포기하고 재산이고 위자료고 전부 다 포기하고 넘겨줄 테니까 그냥 나만 좀 놔줘. 나만 좀 떠나게 해줘. 뭐? 바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잔인하다 당신. 정말 잔인해. 그러니까 내가 좋게 이혼하자고 했을 때 했었어야지. 이게 뭐야? 결국 바닥까지 봐야겠니? 이거 다 당신이 자처한 일이야.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서 더 자존심 구기면서 없어 보이게 하지 말고 나 좀 보내줘. 깔끔하게 포기하란 말이야. 너무나 잔인하게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더 붙잡을 필요가 없겠다고 느껴졌습니다. 바람까지 피우면서 마음이 떠난 여자를 아무리 내 옆에 데리고 있다고 한들 그건 서로에게 지옥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미웠어요. 처제조차도 믿지 못하는 이 상황에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처제는 저와는 달리 처음 아내의 외도 소식을 접하고 저한테 다급하게 말을 해왔어요. 형부, 언니가 바람필 사람이 아니잖아요. 언니 그렇게 겪어보고도 그래요? 언니한테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을 거예요. 요즘 언니가 나랑도 연락이 안 되는 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뇨.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형부, 다시 생각해봐요. 이혼은 정말 안 돼요. 언니가 바람 폈을 리가 없어요. 처제, 아무리 사정이 있다고 한들 이젠 나한테 마음이 다 떠난 사람이야. 바람이 사실이든 아니든 나랑 그렇게 이혼하고 싶다는데 해줘야지. 저는 이혼을 말리는 처제에게 이렇게 말을 했고 처제는 끝까지 그 사정을 알아내보려 했지만 알아낼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하고 완전히 남남이 되어 소식조차 모르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애들을 생각해서 애들만이라도 보러 와달라고 문자를 해봐도 제 연락을 다 무시하길래 애들을 생각해서 용기 내 전화를 했더니 아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아내는 저희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고는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거기에서도 또 저는 화가 나고 배신감이 느껴져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들들을 혼자 키우면서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제 엄마와 누나들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특히 처제는 수시로 와서 제 아들들을 데리고 놀이동산도 가고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며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었죠. 무엇보다 저한테도 정말 잘했는데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가끔씩 부부가 같이 찾아와 술친구도 해주면서 그렇게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하지만 처제도 아내와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애들 때문에라도 아내의 소식을 들어야겠어서 한 번씩 물어보면 아예 연락이 없다는 이야기만 들려왔었죠. 근데 한 번은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부, 얼마 전에 갑자기 언니한테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조카들 좀 신경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바로 전화했는데 그 뒤로는 아예 안 받아요. 형부, 그동안 언니 소식 많이 궁금했잖아요. 언니가 그래도 우리 조카들은 안 잊고 있나 봐요. 뭐? 연락이 왔다고? 아니, 그 번호라도 좀 나한테 줘봐. 소용없어요. 그날부터 제가 지금까지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근데 한 통도 안 받아요. 이 사람 진짜 도대체 뭘 어쩌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애들 걱정되는 사람이 한 번을 연락을 안 해 어째? 형부, 제가 말했잖아요. 언니 지금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절대 바람나서 떠난 거 아닐 거예요. 절대로 이런 행동 할 사람이 아닌데 언니 분명히 지금 무슨 일 있는 건데 그걸 말 안 하고 혼자서 뭘 어쩌고 있는 걸 거예요. 내가 그거 어떻게든 알아낼 거니까 형부도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저는 처제의 말에 아내가 점점 걱정되기 시작했고 전 와이프였지만 그래도 애들 엄마인지라 신경이 아예 안 쓰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제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처제 말대로 제가 아는 아내라면 그럴 사람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제가 아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는 아내의 행적을 찾아가며 미친 듯이 수소문을 해 아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으로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아내를 쉽게 찾아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계속해서 아내를 찾고 다니고 있었고 그 세월이 지나 어느덧 제 큰아들이 15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처음처럼 아내를 미친 듯이 찾진 않았어도 아내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틈틈이 아내의 소식이 들려오는 곳들을 향해 찾아가곤 했었어요. 그래도 쉽게 만날 수는 없었죠. 그러다 정확히 아내가 사라진 지 9년째 되던 해 우리 첫째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던 때 갑작스런 손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되었고 그 손님의 존재로 저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주말에 집에 있는데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고 몇 번이나 누구인지 확인을 했지만 얼굴도 목소리도 들려주지 않던 손님은 초인종만 몇 번 누르다가 결국에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을 해오더군요. 나야. 저는 그 짧은 목소리 들으면서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몇 년 동안이나 애타게 찾았던 제 아내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현관문을 열었고 문 앞에는 아내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었던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동안? 아내를 보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호들갑을 떠는 제 목소리에 방에 들어가 있던 아들들이 소리를 듣고 나왔고 애들은 눈앞의 여자와 제가 여보라고 하는 소리를 듣더니 바로 물어봤어요. 아빠, 누구야? 애들이 현관에서 들려오는 소란이 궁금해서 나왔을 뿐인데
아내는 자신들의 아들들을 보더니 한순간에 달려가 애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아, 종민아, 종현아, 엄마야. 엄마의 얘들아. 애들은 그동안 엄마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왔고 그때마다 저와 처제는 아내의 사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애들도 엄마를 금세 알아보며 인정하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덩달아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죠. 첫째는 사춘기가 왔을 때라 그 순간이 좀 어색한 듯 보였지만 둘째는 달랐어요. 엄마의 존재가 너무나 그리웠는지 바로 엄마를 부르며 부둥켜 안고 울더라고요. 네? 엄마, 진짜 엄마예요? 엄마 맞아요? 보고 싶었어요. 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해. 셋의 상봉을 보면서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순간 말도 없이 그저 바람났다고 말해버리곤 떠나버린 아내가 미운 마음이 올라오긴 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놓여서 우선은 이 감격을 깨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참 울고 서 있는 셋을 진정시키며 아주 오랜만에 넷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참 밥을 먹고 애들을 빨리 재워놓고는 저는 본격적으로 아내와 그동안 못다한 대화를 했어요.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지낸 거야? 아니, 어디 있었던 거야?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다 바른 대로 말해. 나랑 처제 예상이 맞지? 당신 바람난 거 아니잖아.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 저는 모든 걸 다 들어줄 생각으로 물었고 아내는 이미 다시 돌아올 때부터 모든 걸 말할 각오를 하고 왔었는지 그때부터 술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실은 나 우리 이혼하기 전부터 좀 이상했었잖아. 몸도 이유 없이 아프고 헛소리도 막 하고 헛것도 보이고 그런데도 병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손 쓸 방도가 없었잖아. 실은 그때 나한테 나타나는 증상들 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그게 신병 증상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 몰래 무당한테 찾아갔었어. 근데 그 무당이 그러더라. 나 신병 맞다고. 신내림 받아야 한다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나 죽을 수도 있다고. 게다가 내가 이 집을 나와야 한대. 내가 집을 떠나야 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들어야 했어요. 그 무당이 막 뭔가를 하더니 한참 웅얼웅얼 거리다가 큰일 났다고 막 소리치는 거야. 나도 놀래서 물어보니까 내가 이 집에서 안 나오면 당신이랑 애들까지 위험해진다고, 정말 큰일 난다고, 가족들 살리고 싶으면 나 혼자 나와서 신내림 받아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도 그랬었다면서. 아내는 이 이야기를 하는 내내 너무나 힘겨워 보였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아내는 가족들을 위해 자신 혼자서 희생할 각오로 떠나려고 했던 거였는데 제가 끝까지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바람 피웠다는 거짓말까지 했던 거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왜 말을 안 했던 거야? 도대체 왜? 그 여자 사기꾼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들도 많다고 하던데 정말 그 사람이 했던 말 다 사실이었던 거 맞아? 그럼 그 뒤로는 어떻게 한 거야? 정말 신내림을 받은 거야? 신내림 받고 그쪽에서 지내면서 같이 살고 있었어. 아내는 자신 혼자 희생을 하면서 가족들을 지켜낸 거였어요. 그 여자 무당과 함께 살면서 굿도 하고 점도 봐주면서 그렇게 지낸 듯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그 지난 날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속사정이 너무나 거대해서 정말 할 말도 없더라고요. 뭐라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내는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왔었기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내의 희생을 보상할 길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건 하나 있었기에 안 물어볼 수가 없었죠. 그럼 지금은
지금은 왜 갑자기 찾아온 거야?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아니, 무슨 일이 없어. 근데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 당신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어. 미안해, 여보. 아니야, 아니야, 여보. 잘했어. 잘 찾아왔어.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어. 오늘은 일단 당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어서 자. 여기까지 멀리 오느라 고생해서 피곤할 텐데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편안하게 쉬어. 저는 아내를 안방 침대에 눕혀 재웠고 저는 거실 소파로 나와서 잤어요. 근데 안방 문은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아내가 밤새 내내 기침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몇 번이나 가서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 왜 이렇게 기침을 해? 지금 추운 때도 아닌데 어디 아픈 거야? 아니, 난 괜찮아. 나 괜찮으니까 당신 얼른 가서 자. 괜히 내가 침대 뺏어서 미안하네. 미안하기 무슨. 당신 이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해야 돼. 알았지? 어디 아프면 나한테 바로 와서 말해. 알았어. 말할 테니까 얼른 가서 자. 아내의 힘없는 목소리가 저는 너무나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아침이 될 때까지도 몸이 안 좋아 보이면 바로 병원으로 데려갈 생각으로 거실에 나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아내가 있는 안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는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을 몇 번 더 두드렸는데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순간 이상한 직감이 들어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침대 위에 피를 엄청나게 토하고 그 위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 바로 119를 불러서 아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의식 없는 아내를 계속 불렀지만 여전히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병원으로 가자마자 검사를 받았는데 그 뒤로 들려온 검사 결과에 저는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아야만 했어요. 검사를 해보니 아내는 폐암 말기였고 온 몸으로 전이가 된 상황이라 아예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이 지경까지 됐으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젊은 양반이 치료를 아예 포기해버렸던 것 같네요. 지금으로선 뭐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할 때도 이미 지나버려서 그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아마도 며칠 못 버틸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듣고는 정말 망연자실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아내의 의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내는 힘겹게 눈을 떴고 저는 그 즉시 달려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폐암 말기라니. 당신 알고 있었어? 다 알고서 찾아온 거야? 나 다 알고 있었어. 실은 얼마 못 산다는 거 알고 나 마지막으로 당신이랑 애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용기 내서 다시 찾아간 거야. 미리 당신한테 말 못해서 미안해. 당신하고 애들한테 상처 줘서 정말로 너무너무 미안해. 왜 이제 왔어? 진작 왔었어야지. 왜 당신 혼자 그 힘든 아픔을 다 감당한 거야? 왜? 좀 일찍 오지 그랬어.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잖아.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내가 어리석어서 그래. 내가 미련해서 그랬어. 실은 당신한테 아직 말 다 못한 게 있는데 내가 나올 수 없었던 건 그 여자 무당이 계속해서 날 세뇌를 시켰어. 아마도 신내림을 받기 이전에 찾아간 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 신내림 받은 이후로는 날 아예 가둬놓고는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했었어. 그러다가 내가 암에 걸린 거 알고 나서는 그대로 날 버리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동안 내가 속았다는 거 알고
이제서야 당신이랑 애들 찾아올 수 있었던 거야. 내가 너무 바보 같지? 미안해, 여보. 정말 너무 늦어버려서 미안해.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 여자 무당에 대한 분노가 차올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가족한테 모진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싫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붙들고 그렇게 울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무언가를 가리키더라고요. 그건 바로 가방이었습니다. 여보, 저것 좀 봐봐. 뭐? 저게 뭔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 겨우 당신하고 애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저것밖에 없어. 저거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애들 키우고 대학 보내고 하는데 보태서 써줘. 아니, 갑자기 무슨 돈이야? 아내는 가방에 현금 다발을 넣어놓고서 저에게 건넸고 그 안엔 정확히 3,820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그 여자 무당 밑에서 9년 동안 일을 하면서 받아 모은 돈이었고 고작 이거 바꿔서 9년 내내 갇혀 있었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당신, 당장 거기 어딘지 말해. 어디에서 있었던 건지, 그 무당이 누군지 빨리 말해. 저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추궁하며 말했지만 아내는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됐어, 여보. 그냥 거긴 이제 모르는 채 하고 싶어. 난 이제라도 당신이랑 애들 얼굴 봤으니 됐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그 사람 진짜로 무당인 건 맞아. 행여나 당신이 찾아가면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모르는 채로 그냥 살자. 나도 더는 거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마지막은 당신이랑 애들만 보면서 행복할래. 아내는 끝끝내 그곳을 말해주지 않았고 그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또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더는 인연을 더 끌고 싶지 않다고 하기에 저도 너무나 화가 나서 복수하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처제와 저희 부모님 그리고 누나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해주고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을 모두가 다 함께 해주었어요. 다시 상봉하던 그날에 온 가족이 펑펑 울었고 처제는 거의 실신할 지경으로 제 언니가 불쌍하다며 울다가 지쳐서 잠들기도 했었죠. 그래도 또 다음날 만날 때는 언니한테 웃는 모습 많이 보여줘야 한다며 씩씩하게 왔는데 어느 날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언니, 우리 그동안 참 외로웠지.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한테 우리 엄청 핍박받고 맞기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잖아. 그런데도 우리 둘은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한테 힘이 되어주면서 살았는데 언니 이렇게 나 놔두고 갈 거야? 나 두고 갈 거냐고. 언니 가면 나 이제 이 세상 혼자야. 제발 나 놔두고 가지 마. 이제 내가 언니 지켜줄게. 이 소리를 옆에서 듣는데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마음이 많이 아팠는지 힘이 없어 대답은 못해도 눈물을 많이 흘리더라고요. 왜 우리 아내처럼 가엾고 착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 가족한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내에게는 끝까지 행복한 기억을 주기 위해 온 식구들이 다 웃으며 아내를 대했고 그렇게 아내는 모든 가족들의 품 안에서 하루하루 위로받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5일째 되던 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생명이 떠났을 때는 모두가 다 오열을 했어요. 언니, 이렇게 죽는 게 어딨어.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게 어디 있냐고. 난 어떡해. 이제 언니 없이 아무 가족 없이 난 어떡하냐고. 여보,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어도 내가 끝까지 버텼어야 했는데, 당신을 믿어줬어야 했는데, 내가 못나서 미안해. 제발 가지마, 여보.
우리랑 더 행복하게 살아줘. 여보. 처제와 저는 오열을 했고 저희 부모님과 누나들도 옆에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많이 슬퍼했고요. 첫째는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는 나이였기에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고, 둘째는 이미 힘이 없어진 엄마의 모습을 보고도 뭔지 몰랐지만 어른들이 우는 걸 보면서 엉엉 따라 울더라고요. 그 모습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저는 아내가 건네준 가방을 그제서야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내가 남긴 편지도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종민아, 종현아, 그리고 여보, 나야, 그리고 엄마야, 애들아, 이 못난 엄마를, 아내를 용서해줘. 비록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너무나 아픈 기억을 심어주어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에 얼굴을 볼 수 있게 돼서 난 정말 감사해. 그리고 이런 못난 날 다시 받아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을 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지? 당신은 그때도 지금도 나한텐 영웅이자 흑기사이자 최고의 백마탄 왕자님이야.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날 사랑해줘서, 날 아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그리고 우리 똥강아지들, 내 영원한 사랑, 우리 종민이, 종현이,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했어. 그리고 지금도 너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엄마가 비록 오랜 시간 너희들 곁에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테지만 그래도 엄마가 너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흰 영원한 내 사랑이고 영원한 내 아들들이야. 너희가 있기에 엄만 살 수 있었어. 그 힘든 시간도 다 버텨낼 수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앞으로도 잘 커줘. 멋있게 자라줘. 엄마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종민이, 종현이. 그리고 여보, 고맙고 정말 많이 사랑해. 많이 그리웠고 또 보고 싶을 거야. 아내는 이렇게 편지를 남겼어요. 이 편지를 보는 내내 눈물이 나서 바로바로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나 싱그러웠고 예뻤던 아내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껴안고는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벌써 1년 전의 이야기네요. 지금은 아내가 죽은 지 1년이 되었고 3일 뒤면 첫 기일이 되네요. 그 1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남겨준 편지는 저의 지갑 속에 꼭꼭 접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아내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튼 생각이 들지 못하게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꼭 그 편지를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또 아내가 죽기 전 가족 사진을 남기기 위해 병실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것까지 지갑에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다행히 아내는 많이 힘들어하면서도 사진 찍을 때만큼은 활짝 웃어서 얼마나 예쁘게 잘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건 아이들과도 함께 보기 위해 거실에 큰 액자로 만들어 걸어 놓았답니다. 아이들은 다행히 엄마 없는 삶에 또 잘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씩씩하게 다니고 있고 이모와 고모들과도 자주 놀러도 다니면서 외롭지 않게 잘 크고 있어요. 처제는 명절 때마다 저희 집으로 와서 명절도 함께 보내고 있고요. 이제는 완전히 저희 친가족들이나 마찬가지라 저희 부모님도 누나들도 처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족으로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직은 다들 아내를 많이 그리워하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잘 이겨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야겠죠. 여러분, 제가 이 아픈 사연을 쓴 이유는 부디 여러분들은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서로를 믿어주며 끝까지 행복해 하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날 딸이 아니라 A팀 기계나 욕바지로 보는 것 같아.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방금 문자 보낸 사람도 가족들이야? 엄마가 보낸 거야. 이것 봐. 이게 무슨 가족들이 주고받는 문자야? 저는 아내가 한탄을 하면서 건네준 휴대폰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라고 저장된 사람이 보낸 문자에는 믿기 힘든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봤던 충격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죠. 야, 출근하기 전에 현금 두고 나가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너 농구 선수 만들려고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또 내역 다 보여줘야 순순히 돈 내놓을래? 좋은 말로 할 때 너 현금 들고 와라. 엄마가 딸한테 보내는 문자라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현금 가져오라고 협박하듯이 보낸 문자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아내는 고등학교 시절에 농구 선수였는데 큰 부상을 입고 그만두게 됐던 겁니다. 당연히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엄마라는 사람이 아내한테 화를 내면서 험한 말을 했다고 했죠. 아내는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 그 당시 들었던 폭언을 그대로 말해주기도 했어요. 내가 너 프로 선수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운동시킨다고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근데 그걸 이제 와서 포기해? 운동하겠다고 설치는 년이 그 정도 각오도 안 했어? 엄마, 키만 크다고 다 농구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 부상이 커서 이제 더 할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 더 운동하면 평생 걷는 게 힘들 수도 있다고요. 그래, 차라리 몸이 부서져라 운동해서 장애 등급이라도 받아와. 나라에서 지원이라도 받으면서 살게. 고등학생 될 때까지 운동만 하려니 밥벌이는 어떻게 하고 살 건데? 나한테 이런 한 푼이라도 바라기만 해봐. 잔말 말고 무조건 운동해. 자식이 아프다는데 끝까지 운동만 고집하던 사람이 엄마였다고 하는데 저는 아내의 말에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 아내는 키도 크고 잘 웃는 얼굴이라서 상처 하나 없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였죠. 그런데 아내는 지난날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애써 밝게 웃고 다녔던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제가 아내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내는 농구를 마음대로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집안의 물주나 다름없었죠. 이게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밑으로 둘이나 있는 동생들까지도 아내를 완전히 지갑으로 알고 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어떻게든 구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를 2년 정도 했을 때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었죠. 모든 사정을 듣고도 제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아내는 깜짝 놀라서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가 집안 사정 다 말했는데도 나랑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와? 잘못하면 오빠까지도 평생 시달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 같은 거 버리고 그냥 안정적인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난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 하나뿐인데 누구랑 결혼을 해? 힘든 일도 같이 이겨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옆에 있어줄게. 아내는 그때 제 프로포즈에 눈물까지 펑펑 쏟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부모님께 아내의 사정을 미리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집안에 인사를 갔을 때 저희 부모님은 친딸처럼 아내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차려주시고 혹시나 입에 맞지 않을까 봐 엄마는 계속해서 아내한테 물어보셨어요. 내가 갈비찜을 오랜만에 해서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음식이 짜거나 싱겁지 않어?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갈비찜은 처음 먹어봐요. 다행이네. 어서 많이 먹어. 다 먹으면 또 줄게. 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2그릇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먹으면 나야 좋지. 에휴, 왜 이렇게 깡말랐어. 살이 쪄야 사람이 힘을 내고 살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해달라고 해. 언제든 편하게 놀러 오고. 엄마는 울먹이면서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 따뜻하게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정말 2그릇이나 먹었죠. 그 후 아버지도 아내가 사온 선물을 풀어보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센스가 아주 훌륭하네. 내가 요즘 몸이 허해서 한약 한 재 먹고 싶었어. 나이가 들면 이런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니까. 고맙다. 나도 잘 먹으마. 네, 아버님. 제가 매달 챙겨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돈 아껴서 둘이 결혼할 때 보탰어.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며느리한테 떡하니 아파트 해줄 돈도 없어서 미안하다.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말이야. 아니에요, 아버님. 전 돈보다 값진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제 평생 집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저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내는 흠 많고 사연 많은 자신을 받아줘서 고맙다며 아버지에게 인사까지 했어요. 오랜 시간 가족들과 마찰을 겪으면서 아내는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었죠. 잔뜩 기죽은 아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저희 부모님들까지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저희 가족들을 만나고 아내는 저와 같이 집안 식구들을 만나러 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때 처음 보게 된 처가 식구들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죠. 특히 처남 처제는 예의라는 건 조금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방관하는 장인 장모 또한 제정신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처음 아내와 처가댁에 들어가자 처제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저한테 나리서 목소리로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언니가 집에 막 돈 퍼다 주는 거 보니까 돈 좀 있는 사람 같아서 결혼하려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쪽한테도 돈 막 퍼줄 것 같아서?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초면인데 서로 말 조심하죠. 아니 내가 왜? 우리 언니 집에서 딱 이런 취급 받고 살아요. 그런데도 결혼하겠다는 게 이상하니까 그렇지. 아내를 드리는 건지 노예를 찾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 번만 더 말 그렇게 하면 저도 안 참을 겁니다. 자꾸 반말을 하면서 비꼬는 처제를 보면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저를 보고 다가온 장모의 얼굴은 살기가 느껴질 만큼 잔뜩 화가 나 보였죠. 그때 아내는 장모가 다가오자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떨고 있는 아내를 뒤로 살짝 숨겨주면서 장모에게 침착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준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름 물어봤어? 난 그쪽 이름, 나이, 직업 하나도 안 궁금해. 왜 대체 내 딸이랑 결혼하려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 저 따님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사랑? 아이고 어이가 없네. 얘가 얼마나 이기적인 애인 줄 알고 평생을 같이 살겠다는 건가? 부모가 해준 뒷바라지도 무시하고 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다 때려치고 나간 년이야. 그걸 알고도 결혼하겠다고 설치는 거야? 얘 아직 우리한테 갚아야 될 돈이 산더미야. 다 알고 있습니다. 부상 입은 사람이 운동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거지 일부러 피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야?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훈수질이야? 다 필요 없고 우린 이 결혼 무조건 반대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 얘가 아직 우리한테 갚을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전부 갚기 전까지 절대 이 집에서 못 나간다고. 나가. 당장 나가. 그때 장모는 빗자루까지 들고 저한테 휘두르면서 나가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그때 장모가 돌변해서 빗자루 흔드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기 시작했죠. 결국 저는 아내를 데리고 처가를 급하게 빠져나왔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는데 아내는 오열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우는 목소리로 하소연하면서 말했죠. 우리 결혼하지 말자. 방금 봤지? 오빠 나랑 결혼하면 평생 이런 꼴만 당하는 거야. 그래도 나랑 살고 싶어? 어? 그때마다 우리 같이 도망치면 되잖아. 걱정 마. 내가 꼭 옆에서 지켜줄게. 우리 부모님 평생 허락 안 할 거야. 분명해. 지금도 봐. 한 번 더 찾아가면 우리 죽이려고 달려들지도 몰라. 괜찮아. 그럼 허락 없이 둘만 시작하면 되잖아. 걱정 마. 우리 딱 한 번만 더 가보자. 아내는 제 말에 눈물만 흘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딱 한 번만 더 허락받아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둘이 살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자식을 자식처럼 생각하지 않는 부모에게 끝까지 결혼 허락을 받아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허락도 2번이면 충분하다 생각해서 저는 딱 2번까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처가에 2번째 결혼 허락 받으러 갔다가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키워준 부모니까 정중히 인사드리러 갔더니 장인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아내가 학창시절 농구선수 생활했던 사진들을 다 꺼내와 저한테 뻔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 이거 보여? 우리가 제일 위해서 쓴 돈이 대충 얼마쯤 될 것 같아? 어? 제가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해요? 그것 봐. 그러니까 쉽게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거야. 쟤한테 들어간 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차라리 공부를 했으면 내가 쓴 돈의 절반도 안 들어갔을 텐데 귀엽고 농구하겠다고 기를 써서 동생들 해줄 못까지 쟤한테 다 올인했었다니까. 자식이 하고 싶다고 하면 지원해 주셨나 보네요. 내가 그런 부모였어. 하고 싶다고 하면 팍팍 밀어줬다니까. 그러니까 저게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돈 들였는데 쟤 지금 공순이로 살고 있잖아. 그럼 내가 투자한 돈 다 뱉어내야 될 거 아니야. 뱉어내라뇨? 지금 자식 키운 돈을 받아내시겠다는 건가요? 당연하지. 난 꼭 다 받아낼 거야. 둘이 결혼하고 싶으면 최소 1억은 내고 가. 1억이요? 지금 그 돈을 내놓고 가야 허락하겠다는 말이세요? 그렇지. 우선 1억 주고 나머진 살림 차리고 천천히 갚어. 이게 부모입니까?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날강도가 따로 없었어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는 아내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면서 장인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냥 허락 없이 결혼하겠습니다. 솔직히 어느 정도 반대는 예상했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더 이상 허락받으러 오지 않겠습니다. 뭐야? 네가 감히 허락도 없이 결혼하겠다고? 그때 장인은 제 머리채를 쥐어채면서 노발대발 화를 내셨죠.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깜짝 놀라서 뜯어 말렸어요. 겨우 장인을 말린 아내는 소리치면서 장인한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만둬.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농구하고 싶어 했다고? 언제 농구한다고 했어. 그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나 농구 시켰던 거잖아. 숙소 생활하게 하려고. 나도 아빠 딸이야. 대체 왜 그러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 허락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없는 딸이라고 생각해. 아내는 그때 그동안 쌓여있던 말을 모조리 내뱉었죠. 장인은 처음 보는 아내 모습에 벙진 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와 더 이상 처가 허락을 구하지 않고 둘이 결혼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허락만큼은 꼭 받고 싶어 했지만 장인의 태도를 보고 그냥 포기한 듯 했었죠. 알고 보니까 아내는 그동안 키워준 값이라면서 장인 장모한테 돈까지 뜯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장인은 돈 내놓고 가라면서 당당하게 말한 거였습니다. 빚쟁이들도 아니고 자식한테 이렇게 지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 저와 아내는 처가 허락 없이 가정을 꾸리게 됐어요. 작은 빌라에서 시작했지만 저희는 너무 행복했죠. 그곳에서 아내와 저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면서 지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살림을 차리니까 처제까지 나서서 저희를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혼집을 꾸렸을 땐 처가 식구들은 관심도 없었죠. 아마도 뜯어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있던 일이었죠. 누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데 깜짝 놀라서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처제가 서 있었어요. 갑자기 찾아온 게 이상해서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왜 왔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너무 뻔뻔하게 처제가 저한테 친한 척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형부, 저 기억하시죠? 언니 동생이잖아요. 반말이나 찍찍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친근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달라진 처제가 이상해서 의심을 하면서 물었어요. 무슨 용건이 있길래 그렇게 친한 척을 하면서 말하는 겁니까? 네? 친한 척이라뇨. 제가 이제부터라도 다 같이 잘 지내볼까 하는 거죠. 혹시 언니 뭐예요?
급하게 할 말이 있는데 좀 불러주세요. 언니가 전화도 안 받고 통 연락이 안 되니까 직접 온 거예요. 지금 자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오던지 급한 용건이면 저한테 말해요. 자매끼리 비밀 얘기 좀 한다는데 왜 형부가 들어요? 잠깐이면 되니까 언니 좀 불러줘요. 용건이 뭔데요? 저한테 말하시라고요. 좋은 말로 할 때 좀 불러달라고요. 네?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좀 일어나서 나와 보라고 하라고요. 저한테 말 안 할 거면 돌아가세요. 저는 막무가내로 아내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처제 말을 무시했어요. 단호하게 말하고 인터폰을 끊어버리니까 처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발로 현관문을 차면서 욕까지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발로 손으로 현관문을 시끄럽게 차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어요. 야, 이 미친년아, 안 나와? 넌 누가 내 전화 씹으래? 어? 나오라고. 내가 너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면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니까 각오해. 아내는 결국 처제가 왔다는 걸 알아버렸고 또다시 겁을 잔뜩 먹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전화기를 확인해 보니까 처제 전화였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처제는 아내가 받은 줄 알고 악을 쓰면서 말하더군요. 그런데 한밤중에 처제가 저희 집까지 왜 왔는 줄 아십니까? 그때 처제가 왔던 이유는 바로 카드값 때문이었죠. 그동안 처제 카드 사용 금액을 아내가 내주고 있었다길래 제가 가족들 관련된 자동 이체를 다 끊어버렸죠. 그래서 처제가 화를 내면서 아내한테 악담을 퍼부었던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나 신용불량자 되면 네가 나 책임질 거야?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지금 카드값 내라고 오늘 전화를 몇 통이나 받았는 줄 알아? 그런데 넌 천하태평하게 내 전화를 씹어? 너 죽고 싶어? 빨리 4천만 원 보내. 당장 보내라고. 처제, 임신한 언니한테 죽고 싶다는 말이 지금 말이야? 내가 진짜 곱게 말하려고 했더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 카드를 언니가 쓴 것도 아닌데 왜 돈을 여기 와서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려? 그리고 4천이 어딨어? 우리한테 돈 맡겨놨어? 뭐야? 언니 전화를 왜 형부가 받아요? 이제 언니한테 함부로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다들 적당히 좀 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사람들이 누군데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와서 행패 부리면 그땐 정말 경찰 부를 거니까 각오해. 알겠어? 저는 임신한 아내한테 막말도 모자라 험한 욕까지 하는 처제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상하지 못한 반응인지 급하게 전화를 끊고 가버렸습니다. 완전히 가버린 걸 확인하고 저는 아내를 달래주면서 위로했었죠.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아내한테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여러 번 있을 거야.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옆에서 같이 싸워줄게.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내는 정말 하염없이 울다가 지쳐 잠들었습니다. 임신 초기라 한창 조심할 때 당한 일이라 저는 불안했어요. 그런데 처가 식구들은 정말 염치도 없이 찾아오더니 그놈의 돈 타령만 해댔죠. 온 가족이 매일같이 돈 달라고 오는데 진짜 지겨워서 이사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당장 이사 갈 돈만 있었어도 금방 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저는 아내와 어느덧 아이를 둘이나 낳고 살고 있었죠. 그때는 저희도 어느 정도 돈도 있었고 아이들이 있어서 청약 당첨 기회도 놓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큰맘 먹고 청약에 도전하게 됐었죠. 그런데 하늘은 노력하는 자의 편이라더니 정말로 저와 아내가 청약에 당첨된 거예요. 그때 청약 당첨된 걸 알고 아내와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작은 빌라에서 네 식구 쫓게 살다가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게 됐던 거였죠. 물론 60% 이상은 대출이었지만 저와 아내는 행복하기만 했어요. 살던 빌라를 처분하고 저희는 입주 날짜에 맞춰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집값이 많이 오르던 시기였죠. 그래도 저희는 어차피 팔 집도 아니고 네 식구 살아야 할 집이기 때문에 기분은 좋았지만 당장 현금화 시킬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귀신같이 돈 냄새를 맡고 온 사람이 있었죠. 바로 장모라는 여자였습니다. 진짜 장모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을 만큼 악랄한 사람이 저희 집을 찾아와 뻔뻔하게 말했어요.
너희들 집값 많이 올랐다면서? 아내는 그때 장모의 등장에 또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처가 식구들을 무서워하고 끌려다니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나서는 건 늘 저였습니다. 장모가 저를 보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면서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죠. 그 모습에 저는 비아냥거리면서 언짢은 듯 말했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당장 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신경 써요? 왜? 집 담보로 대출 받을 때 얼마나 좋겠어.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1억만 줘봐. 급하게 내가 쓸 돈이 있어서 그래. 아니 그 돈을 왜 여기 와서 찾으세요? 전 장모님 드릴 돈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애들 2명이나 키우고 있어서 얼마나 빠듯한지 알기나 하세요? 그래, 말 한 번 잘 꺼냈네.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지?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근데 그렇게 힘들게 키워놨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날 무시해? 오늘만 해도 그래. 엄마가 왔는데도 한참을 고민하다 문 열어주는 딸년이 세상에 어딨어? 저희가 괜히 그러겠어요? 저희 보러만 오면 매번 돈 얘기하러 오니까 그러잖아요. 저희도 먹고 죽을 애도 없다고요. 그럼 내 아들은 어떻게 장가를 가? 집안에 장녀가 됐으면 동생들 시집 장가 갈 때 돈을 보태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아니고 집안의 첫째가 형제들 결혼 자금 책임진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귀가 막혀서 헛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장녀 결혼할 때 누가 챙겨줍니까? 저희 결혼할 때 도움 하나도 없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처남 장가가야 되니까 1억을 내놓으라고요? 도와줄 돈 없으니까 막노동이라도 해서 벌어 가라고 하세요.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자네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처남이 잘 살면 자네도 좋은 거잖아. 제가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됐고, 저희는 이 집 담보 대출 생각도 없고요. 여기서 천년만년 잘 살 거니까 그냥 나가세요. 제발 좀 그냥 나가라고요. 뭐야? 막 장모를 떠밀어? 지금 날 내쫓는 건가? 네, 저희 돈 없는 거 아셨으면 나가주세요. 저희 애들이 이상한 거 보고 배울까 봐 겁나네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노발대발하던 장모를 현관으로 끌어냈어요. 정말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은지 악을 쓰면서 말했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변명하면서 아내에게 죄책감만 주는 말을 하는 시모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1억이 무슨 쉽게 벌 수 있는 돈도 아니고 돈이 없으면 분수에 맞게 살라고 하세요. 그게 어른이지 누나한테 손 벌리는 게 동생입니까? 장모님도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아내는 2 아이의 엄마가 된 후에도 처가에서 돈줄로 취급했어요. 게다가 너무 오랜 시간 시달려온 아내는 이미 처가 식구들만 보면 벌벌 떨면서 아무런 말도 못할 만큼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옆에서 처가 식구들과 싸우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미 아내는 그럴 단계를 넘어서 무기력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늘 저는 아내를 대신해서 처가 식구들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처가 식구들이 막무가내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게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방심한 사이 아내는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느라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어린이집에 간 시간에 아내는 심경의 변화가 생길 만큼 큰 일을 겪게 된 거였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어느 날 일하던 중 어린이집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아버님, 여기 어린이집인데요. 오늘 어머님이 하원 시간인데도 오지 않으셔서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네? 아내가 안 왔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네, 지금 아버님이라도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걸려온 전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아내였는데 갑자기 어린이집에 안 간다는 게 이상했죠. 그래서 우선 저는 회사를 조퇴하고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는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저는 전화를 받지 않는 아내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집에 가면 아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과 집에 도착했지만
아내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아내 물건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온 방을 다 뒤져보다가 아내가 남긴 쪽지를 보게 됐어요. 그 쪽지 옆에는 아내 휴대폰이 놓여져 있었고 쪽지 내용은 절 불안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평생 당신이랑 애들한테 짐만 될 거야. 내가 사라져야 당신도 애들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마지막 내 부탁이야. 청천벽력 같은 쪽지만 남기고 사라진 아내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저는 무작정 처가로 향했어요. 혹시나 처가 식구들이 아내를 끌고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벨을 사정없이 눌렀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여기 있는 거 알아. 당장 나와. 우리 집에 가야지. 여보. 제가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치니까 장모가 황급히 달려나오더니 저를 보고 소리쳤어요. 자네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소란을 피워? 제 아내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왔으니까 당장 말하세요. 뭐? 아니 미쳤나? 그 집 냅두고 걔가 여길 올 것 같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둘이 싸웠어? 장모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말했죠.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두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아 무작정 안으로 들어가서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아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그때는 장모가 절 보면서 미친놈이라고 소리치는 말도 귀에 들어오질 않았죠. 그야말로 아내는 증발하듯 사라졌던 겁니다. 평소 연락했던 친구들 집도 가봤지만 아내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경찰에 아내를 실종 신고하기에 이르렀죠. 정말 저는 제 손으로 그런 신고를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실종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은 저에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이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쪽지까지 남겨놓고 사라졌으면 단순 가출일 수도 있는데 주위에 원한 관계나 채무 관계로 복잡했던 건 없으세요? 원한이나 채무는 없었어요. 집에서 애들만 보던 사람이에요. 그러셨군요. 저희도 애써 볼게요. 소식 들리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연락처를 남겨놓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상황에 놀란 건 저뿐이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들도 아내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놀라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란 엄마가 저를 붙들고 다급하게 물어보셨어요. 갑자기 애들까지 두고 애 엄마가 왜 사라져?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너 며느리 친정에도 가봤어? 네, 다 가봤어요. 친구들도 전부 찾아봤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어떡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쩌면 좋아. 엄마, 애들 좀 부탁할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경찰 전화만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어요. 저는 그렇게 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아내를 찾으러 나섰죠. 우선 전단지를 제작해서 저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번화가 할 거 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발 좀 자세히 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길거리를 헤매면서 돌아다녔죠. 처음에는 저희가 살던 동네를 돌다가 저는 문득 아내가 지역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항과 각 지역 터미널까지 다니면서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 하루 일과는 아침 첫 차를 타서 다른 지역에 간 뒤에 막차가 끊기기 전까지 전단지를 돌리고 오는 일이었어요. 회사까지 그만두고 사라진 아내를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내는 간간무소식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저는 흥신소까지 의뢰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내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정말 죽은 사람처럼 찾아내기 힘든 상태였죠. 오죽하면 흥신소 직원도 저한테 혀를 내두르면서 말하더군요. 보통 이렇게 사라지면 카드 내역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찾고 계신 분은 카드도 사용 안 하시나 봐요.
이 정도면 정말 작정하고 떠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제 아내 꼭 찾아야 합니다. 정말 너무 간절하게 저는 사방으로 아내를 찾으러 다녔죠. 그런데 남편인 저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는데 처가에서는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정말 이때다 싶어서 저한테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그때가 아내가 사라진 지 3개월쯤 됐을 때였는데 절 찾아와서 장모가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내 딸 흔적은 좀 찾았나? 어디에 있는지 짐작하는 곳도 없어? 네, 지금은 그 어디에도 흔적이 없어요. 혹시 뭐 들으신 거 없으세요? 내가 들은 게 뭐가 있어? 있었으면 진작에 왔겠지. 장모의 쌀쌀맞은 소리에 저는 일말의 희망마저 무너졌죠. 그런데 장모는 제가 실망한 표정을 짓자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다 싶었는지 눈을 반짝이면서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면서 장모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자네가 찾았는데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어디서 잘못된 거 아닌가? 솔직히 이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슬슬 재산 정리도 해야지. 뭐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 집 재산 절반은 우리한테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하는 말이지. 그래도 내 딸인데 우리랑 반띵해야지. 내 딸 목숨값이나 다름없잖아. 내 딸이 실종됐으면 부모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렸나?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가져오기 전에 그냥 순순히 넘겨. 와, 진짜 이게 엄마가 할 소리입니까? 3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는 딸을 두고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재산을 반띵하자니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사람 같지도 않은 장모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내 사라지고 3달 동안 자식 걱정하긴 했어요? 어떻게 딸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재산을 먼저 탐낼 수 있어요? 그렇게 도망갔을 땐 이유가 있겠지. 자네가 우리 딸 때린 거 아닌가? 아니면 자네가 두 집 살림하다 걸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그만 좀 하세요. 장모님이 사람이에요? 그동안 아내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처가 식구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기나 해요? 틈만 나면 돈 타령만 하던 처가에서 이제 목숨값으로 50%를 달라고요? 난 절대 당신들한테 이런 한 장도 못 주니까 알아서들 해요. 차라리 그 돈을 사회에 기부하고 말지 당신들한테 절대 못 줘. 나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만약에 아내 가출한 원인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절대 이대로 자시하지 않을 거니까 각오해요. 그때 저는 장모를 떠밀면서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아내가 저런 사람들과 가족이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솔직히 범인은 처가 식구들인 게 확실했는데 아내가 없으니 확신을 할 수가 없었죠. 아내 앞으로 날아오는 신용카드 대출 독촉장과 각종 내용만 봐도 처가에서 돈으로 아내를 쪼았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쯤 드디어 아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방방곡곡 돌면서 전단지를 뿌린 것도 있었지만 지역 신문에 광고를 올렸던 게 신의 한 수였어요. 속속 아내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곳은 전라도의 한 땅끝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진 속 아내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넘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전라도로 곧장 달려갔어요. 가는 내내 저는 초조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3개월 만에 전라도의 공기 좋은 한 마을에서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헬쓱해진 얼굴의 아내를 단번에 알아본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당신 찾으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사정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여보, 미안해. 나 정말 계속 그곳에 살다가는 당신이랑 애들까지 피해볼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 무슨 일인데? 뭐가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했는데? 그때 아내가 저한테 털어놓은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원인은 처가였었죠.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바로 처가 식구들은 집에 아내 혼자 있을 때 찾아와 폭행까지 했던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였죠.
바로 저희가 살고 있던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집값이 갑자기 오르면서 막무가내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내는 저 몰래 신용카드 대출에 개인 신용 대출까지 받아 5,500만 원을 처가해 줬던 거예요. 어느 날부터 아내 이름으로 날아오는 독촉장만 봐도 처가에서 한 짓이 확실했죠. 아내 빚은 쌓여가고 처가 식구들은 끝을 모르고 집까지 찾아와 아내를 협박하면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네가 지금 돈 안 주면 네 새끼들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린이집 가서 애들 찾는 거 껌이야. 그러니까 네 새끼들 인생 망치기 싫으면 순순히 돈 내놔. 제발 애들은 내버려 두세요. 제발요.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고. 내 말이 우스워? 아직 네가 덜 맞았지? 결국 아내는 장모의 협박과 폭행에 못 이겨 사라지길 결심했던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세상에 친정이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저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았다면서 자기만 사라지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그때 아내 손을 잡으면서 물었어요. 여보, 그래서 어디서 지내고 있는 거야? 나 작은 방 구해서 지내고 있었어. 어딘데? 일단 가보자. 대체 어떻게 지냈길래 살이 쏙 빠진 거야? 저는 앙상해진 아내 팔을 잡고 아내가 지냈다는 원룸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곳은 사람 한 명이 지낼 만한 작은 방이었죠. 그런데 방 한 구석에 약봉투가 잔뜩 놓여져 있었어요. 저는 그 약을 붙들고 울면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이렇게 아픈데 왜 날 떠난 거야? 힘들면 더 같이 이겨내려고 했어야지. 여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랬어. 당신 앞에서 죽고 싶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알겠더라. 인생이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았어. 그래서 진짜 혼자 조용히 떠나고 싶었어. 근데 사람 목숨이라는 게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도 않더라. 너무 무서웠어. 당신이랑 애들 생각이 나서 나도 힘들었어. 그동안 아내가 혼자 먹고 있던 약들을 보면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우는 아내를 안아주면서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올라가. 가서 치료받자. 당신 혼자 여기 두고 절대 혼자 못 가. 알겠어. 나 올라가면 치료 열심히 받고 다시 애들이랑 당신 곁에서 힘내볼게. 나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고마워. 그날 아내와 둘이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짐을 챙겨서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아내와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집에 오자마자 처가 식구를 협박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처가 식구들을 고소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신고한 걸 알고 찾아와 처가 식구들이 싹싹 빌면서 말했습니다. 특히 장모라는 년은 폭행까지 주도해놓고 저한테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어. 자식이 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내가 이렇게 빌게. 그리고 다시는 안 나타날 테니까 딱 2억만 해줘. 정말이야. 2억만 주면 다시는 안 나타나고 절대 돈 달라고 말도 안 꺼낼게. 끝까지 돈만 주면 안 하겠다는 말을 하는 장모. 대단하지 않습니까? 날강도 같은 말을 하는 장모한테 저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폭행 주동자가 할 소리야? 내가 진짜 당신들 꼴 보기 싫어서라도 절대 고소 취하도 안 하고 무조건 법대로 할 거니까 각오해. 왜 그래? 제발 이러지 말고 말로 하자고 말로. 장모가 저한테 매달리면서 애원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그런 장모를 저한테서 밀쳐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겁니다. 진짜 왜 그래? 내가 친딸이 아니어도 그렇지. 어떻게 끝까지 돈 타령을 해? 나도 사람이야. 언제까지 내가 당신들 지갑 취급 당하고 살아야 하는데. 돈? 진짜 지긋지긋하다. 야, 너 지금 나 쳤어? 미친 거 아니야? 미쳐? 진짜 미친 건 당신 아니야? 돈에 미쳤잖아. 자, 이거나 받고 떨어져. 자! 아내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씩 장모 얼굴에 던졌죠.
그렇게 27만 원 정도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이를 악물고 장모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가져가.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 인간아. 더 이상 내 엄마 아니야. 알았어? 그리고 아저씨도 더 이상 나한테 아버지 아니에요. 내 가족이 아니니까 영원히 영 끊고 살자고요. 다 나가요. 아내가 처가 식구들을 밀치면서 악을 쓰는데 그 와중에 장모는 바닥에 있는 돈까지 주우면서 아이고 소리를 내면서 마지막 10,000원짜리까지 챙겨서 나갔어요. 진짜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돈벌레들을 보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희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벌금형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도 조금 부족했고 가족들끼리 있던 일이라 이 정도가 끝이었죠. 고소도 진행했지만 아내 우울증 치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년째 처가 식구와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어요. 더 심하게 응징하고 싶었지만 아내의 안정이 먼저였죠. 지금은 저희 부모님께서 아내를 딸처럼 아껴주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가족의 의미를 새로 새기게 됐네요. 꼭 피를 나눠야 가족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아이들도 밝아진 아내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살던 집을 처분하고 이사 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현재 있는 가족들과 서로를 위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가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니까요. 모두들 행복하세요.